룸의 지금 지사 운영하는 역할 맡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이 룸이라는 회사에서 한 4년 한 반 정도로 일을 했었고, 이제 처음 회사에 조인하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 그 다음에 제품 개발을 하려고 처음에 이제 조인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 일본 오피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회사가 좀 많이 성장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출도 많이 늘고 이제 국내에서도 좀 서비스를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이 좀 그 시장에서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 기반이다 보니까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으로 잘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 회사 사례만 소개드리는 건 좀 지나치게 단편적이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의 내용이나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구성 전체 내용을 좀 봤었는데, 그래도 조금 손에 잡힐 만한 또 실제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좀 경험해 보실 만한 내용들이라 좀 쉬어가는 코너로 좀 생각해 주시면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나오기에 조금 생소한 주제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물론 이제 의료 경영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헬스 이코노믹스 분야에서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대부분의 기존 헬스케어에서 이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치료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얼마나 줄인 상태에서 치료 효과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좀 새로운 기술이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그 위해성은 사실 거의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워킹할 거냐,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낼 거냐는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는 보통 두 개의 주체가 뭔가 가치를 주고받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꼭 항상 삼자 구도로 이거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의료 행위가 지금 굉장히 고도화됐고 기술이 발전했다 보니까 개인이 목돈을 모아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그만큼의 돈을 모으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지출이 발생할지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험자라는 개념이 꼭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또는 이제 일반인들은 평소에 돈을 내놓죠. 평소에 이제 보험료를 통해서 일종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에 의료 공급자에게 서비스를 받고, 이제 보험자는 의료 수가를 의료기관은 보험자로부터 수가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삭감에 대한 부분, 보험료를 또 어떻게 납부할 거냐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기술들이 각각의 요소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장표는 사례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이제 추가를 한 가지 한 내용이 요 제약사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3자 구도 외에 또 제약사 의료기기사들이 또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곁다리를 빼놨고요. 그 외에는 직접 각각의 관계와 비즈니스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어떤 두 개의 주체와 함께 3자 구도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경우가 좀 더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덜 헬스케어적인 부분에서 헬스케어적인 부분을 좀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글로벌에서 모바일 웰니스 시장이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웰니스 시장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게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성장하게 된 거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웰니스 마켓이랑 달리 좀 메가 웰니스 마켓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명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메가라는 게 붙은 이유는 이게 모바일이다 보니까 기존의 웰니스 서비스에 비해서 파급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웰니스 시장에서 단일 업체가 1,000만 명, 몇천만 명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웰리스 분야에서도 좀 그런 식의 모바일 제품으로 탑재가 가능한 형태의 제품들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앱은 카미라는 앱이고요. 뭐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명상 컨텐츠를 구독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매달 몇천 원씩 내면 개인에게 맞는 어떤 명상 영상이라든지 소리 ASMR 뭐 많이 듣잖아요. 그런 ASMR이나 좀 평온한 좀 느낌을 주는 이미지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을 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소위 말해 유니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이 참고로 한 7개인가 8개인가 밖에 없어요. 쿠팡, 배민, 이런 여러분들 대부분 써보셨을 만한 서비스들인데 그 정도로 지금 이 회사의 성장세가 크고요. 이 회사랑 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는 헤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이 명상 컨텐츠를 주는 건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헬스케어적인 성격을 띄어서 예를 들면 의료진하고 공동 연구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임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는 이 서비스 자체를 무료로 다 배포해서 좀 써보게 하고 싶을 정도로 좀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좀 명상 앱을 구체적인 어떤 건강 아웃컴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누적으로 이제 75 밀리언 달러인데요. 이게 한화로 따지면은 거의 75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지금까지 했었고요. 저희 회사도 이제 미국이 본사가 미국에 있고 주로 이제 매출이 많이 나는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돈 주고 사는 케이스로 제일 많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유명한 회사로부터 이렇게 투자 유치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전체 주제가 사실은 이제 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느냐라고 이제 여기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사용자들로부터 많은 사용성을 인정을 받아서 또는 이제 비용을 내고 쓸 만큼 보편화되어 있느냐가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정하는데 또 퀀티티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또는 영구적인 목적으로는 많이 만들어져 왔었는데요. 그 중에 상용화된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요. 거꾸로 어떤 상용화된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성장한 제품들이 이제 점점 헬스케어 분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시장이 의외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전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소비자들에게 헬스케어 제품을 파는 거는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게 기존의 어떤 시장의 뷰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외로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이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직접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씁니다. 물론 이 비용이 엄청 고가의 어떤 의료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엄청나게 복잡한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그래도 개인이 지불할 법한 규모의 비용이죠. 그리고 서비스도 엄청 예를 들면 무슨 암을 치료한다든지 또는 심근경색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고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 내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내려가고 내 수면의 질이 좀 높아지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주고받는 형태가 일단 우선적으로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게 한 가지 보실 점이고요. 조금 더 이제 이 분야가 웰리스 분야에서 이제 조금 더 헬스케어적인 분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예방 분야인데 이제 작년 4월부터 미국에서는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예방 수가를 처음으로 지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인구 집단, 즉 65세 이상 인구 집단인 경우에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다 의료비를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그 의료비를 커버해주는 인구 집단에서 또 고위험, 당뇨의 고위험이신 분들, 정확히 말하면 내당능 장애 또는 공복 혈당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그 비용을 이제 CMS, 소위 말해서 이 메디케어를 담당하는 이제 의료 국가기관에 이제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아마 거의 첫 번째의 예방 수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할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나 또는 이제 오마다라는 회사가 CDC에서 제공하는 이제 풀 레커그니션을 획득한 이제 유일한 두 회사고요. 여러 업체들이 지금 이제 CDC의 그 풀 레커그니션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CDC에서 풀 레커그니션을 받는 부분은 소위 말해 FDA에서 어떤 그 식약처에서 새로운 어떤 약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것과 좀 유사한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변화, 또 이제 생활습관 관리 서비스다 보니까 FDA가 아니라 CDC에서 이 인증을 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의 신약을 개발하고 그걸 FDA 승인을 이제 거칠 경우에 약이 처방되면서 이제 제약사가 돈을 버는 모델이 됐던 것처럼 예방 서비스를 잘 개발해도 비슷하게 정부로부터 수가를 받는 모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에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부로해서 수가를 주는 좀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보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민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수가를 그냥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만 이제 수가를 지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감량치. 워낙에 이제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할 경우에 당뇨병에 대한 이제 그 위험률이 58% 감소한다. 리스크 리덕션이 58%라는 것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다 보니까 체중의 5% 이상 감량했느냐 또는 9% 이상 감량했느냐라는 컷오프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 수가를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열심히 썼는데 체중을 못 뺐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에 얼마나 오래 썼느냐를 가지고도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주차를 참여했느냐, 4주 이상 참여했냐, 9주 이상 참여했냐를 가지고 수가를 주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모으는 관점에서는 사용자들이 이런 예방 프로그램이든 웰니스 프로그램이든 오래 써야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고요. 이 실제 생활에서 모아지는 소위 말하는 이 라이프로그라는 어떤 측면이 굉장히 밀도가 얕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양은 굉장히 깊지만 대신 병원을 안 오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이제 전혀 컬렉트가 되지 않는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모아지는 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 잘 모을 수 있다는 또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의 밀도가 많고 밀도가 되게 얕고 소위 말해서 미싱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더 오래 쓰게 할 거냐가 데이터를 더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또 수가도 더 받아갈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데이터 컬렉션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수가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와 다르게 이제 실제 환자들이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이제 업체로부터 받고요.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환자는 이미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내두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환자들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을 써서 당뇨병을 예방했을 때에 얻어지는 그 의료비 절감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 비용을 디지털스케어 업체에게 주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이 조금 더 새로운 신약 개발, 요즘 소위 말하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더 이제 부합하는 경향은 있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하는 부분과 또 실제로 이제 보험자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허들이 많아서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환자가 직접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제 구매하는 쪽이 시장의 성장세가 조금 더 빠른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 보험 체계를 통해서 예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도가 지속 가능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치 또 의료비를 절감한다라는 핵심 개념을 좀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포문을 연 사례죠. 이제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웨어러블 기기도 2015년도 정도에는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다가 보통 소위 말하는 히프 사이클에서 이제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고사를 면치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이제 구글이 현금을 주고 지금 핏빗을 인수를 하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이제 전환점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핏빗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굉장히 그 주가가 저공 비행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모가보다 한참 떨어지는 가격으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상황이고요. 그 핵심을 이제 들여다보면 관련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핏빗을 오래 쓰느냐, 쓰면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실제 건강 아웃컴과 연결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첫 번째 제품은 재밌어서 사보고 써보는데 그 다음 후속 제품을 보면 뭐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진보는 또 아니고 게다가 뭐 이미 있는 것도 잘 안 쓰는데 새로 더 사서 쓰겠냐 싶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후속 제품을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대신에 이 걸음걸이 데이터와 뭐 심박수를 모은다는 그 컨셉 자체는 여전히 웨어러블 기기가 일반 뭐 손으로 뭐 고전적인 만보계를 쓴다든지 또는 본인이 그걸 매일 뭐 숫자로 기록한다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뭐 구글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데이터를 이제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좋은 핏빗을 인수한 게 뭐 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이제 구글이 이제 핏빗의 가치를 봐서 뭐 인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전에 이 핏빗이라는 회사가 성장한 데에는 소비자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뭔가 스마트폰을 이제 누구나 다 들고 다니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뭔가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씩 이제 써보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핏빗이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예쁘니까 사보고 뭔가 내가 이 핏빗 차고 다니면 좀 뭔가 건강관리를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는 소비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찌됐건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붙잡아서 매출을 계속 끌고 올라갔던 측면이 이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웰니스 시장과 당뇨병 예방 사례를 보더라도 그럼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직접 돈 내고 이 핏빗을 사는 게 아니라 보험자나 아니면은 뭐 의료 공급자가 이 핏빗을 대신 돈을 내주고 뭐 쓴다. 라는 구도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핏빗을 나눠주고 뭐 임직원 건강관리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어떤 대세, 그러니까 뭐 소비자 시장에서 일으키는 매출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좀 전환점들을 노려보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 그 당뇨병을 이제 실제 관리하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웰닥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거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원조다, 뭐 조상님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부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회사는 잘 살아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 좀 사업성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치료제가 가져야 될 모든 요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일단 제품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알고리즘으로 잘 구축을 했고요. 그 구축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제 당뇨병 관리 효과가 있음을 입증을 해서 뭐 다이아베티스 케어라는 유명 저널에 출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실제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음을 입증을 했고요. 아무래도 당뇨병의 환자들에게 쓰는 약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뭐 없다시피 합니다. 앱을 쓰는 게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기존 약제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는데 당화혈색소를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결과를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투자도 받고요. 그다음에 FDA 승인도 얻었고 심지어 보험 수가 코드까지 얻었지만 현재 사업성이 좀 많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실제 이 제품을 쓴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열심히 잘 쓰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임상실험을 할 때는 당연히 임상실험을 참여를 동의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소위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앱을 좀 열심히 쓰시는 또는 굉장히 이 자기관리에 좀 투철하신 분들이 뭐 이런 임상실험에 자원해서 참여를 하셨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효과가 잘 나왔지만 정말 뭐 소위 말해 와일드 웨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이 앱을 오래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공급자 입장, 의료진 입장에서 어떻게 혈당 데이터를 잘 모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앱이지만 소비자들이 이 앱을 그래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하는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뇨병을 사실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인데요.
의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분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이 앱을 쓰고 또 이 재미없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헬스케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오래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실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수가를 실제 지급하게 되는 형태로 이 웰닥이라는 회사가 제품을 낸 거고요. 위에 앞서 보셨던 당뇨병 예방 모델과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슈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유럽의 한 스타트업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로슈라는 굉장히 큰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당뇨 파트와 오랫동안 좀 어떤 협업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 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 앱을 쓰는 경우 혈당 측정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좀 데이터를 얻게 되어서 그걸 기반으로 실제 이 회사로 로슈라는 회사로부터 투자도 받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M&A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벤처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엑시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기업을 잘 성공시켜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제 확보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웰닥과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웰닥의 서비스와는 달리 사용자들의 실제 사용성이 증가했다, 사용을 더 오래 했다, 측정을 더 많이 했다라는 구체적인 아웃컴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슈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 제품을 써서 사용자들에게 나눠주면 실제 시장에서도 측정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M&A가 형사가 됐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당장 회사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의 목표다 보니까 당장 혈당 측정을 증가하게 되면 혈당 스트립의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장의 효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가능했다. 그리고 특히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PGHD라고 하죠. Patient Gathered Health Data라는 측면에서 당화 혈색소가 아니라 이 혈당 측정량을 어떤 그런 데이터로 본다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실제 PGHD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이 결국 사용성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는 제약사 의료기기와 이제 실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이제 역량을 제공하고 또 비용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러한 구조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 거냐가 어떤 연구나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드는 측면 이외에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유용한 가치를 얼마나 이 기업에게 제공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이제 광의의 개념으로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 중에 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에트나라는 회사가 CVS와 이제 합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그냥 A가 먼저라 써놓은 건 있는데 실제로는 에트나라는 보험사가 CVS라는 약국 체인을 산 게 아니고요. CVS라는 약국 체인이 에트나라는 보험사를 산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래 보이는 사례, 아마존이 필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위협 요소로 작용을 했고요. CVS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미국에 혹시 가보신 분들 이해하시겠지만 그 편의점하고 약국을 같이 운영하는 일종의 약국 체인인데 편의점에 예를 들면 약을 타러 온 사람이 그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도 좀 사가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아픈 경우는 그냥 CVS에서 와서 거기에 있는 이제 RN분들하고 진료를 보고 그냥 간단한 처방을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의 의료 어떤 진료 현장으로서 역할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아마존이 약을 리필하는 거를 다 그냥 배송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CVS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잠재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지금 우려를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아마존의 어떤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헬스케어의 밸류 체인을 좀 더 지배하자라는 차원에서 보험자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린 그 삼각관계에서 의료 공급자와 그 다음에 보험자를 하나의 회사로 합쳐버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여러 유통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데서 그 유통 구조를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이제 나눠가는 유통 마진이 줄어드니까 서비스나 제품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고요. 더 양질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CVS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실제 의료 공급자로서의 데이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보험자인 에트나 입장에서는 실제 보험 가입자의 건강 위험도를 예측하거나 또는 이 CVS라는 일종의 약체인을 통해서 건강을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예방하고 또는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적정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형태로 손해율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두 개 회사, 덩치가 큰 두 회사가 합병함을 통해서 굉장히 큰 비용 절감 효과를 좀 기대하고 또 새로운 신시장 창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M&A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엔티티들의 어떤 인수와 합병이 꼭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틈새에서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또 하나 스타트업이 있어서요. 뭐 이제는 이제 공개 회사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어엿한 기업으로서 자리하는 회사인데요. 텔라닥이라는 원격 진료 회사입니다. 뭐 국내와는 달리 이제 미국에서는 원격 의료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원격 진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그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를 하고 또 비즈니스를 잘 이어가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핏빗은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지만 이 회사는 상장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에트나라는 회사의 원격 진료 서비스를 납품하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험사 고객에게만 선별해서 제품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매출 구조가 좀 탄탄해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좀 저비용으로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용자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뒤에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왜 이 서비스를 돈 주고 사서 쓰느냐, 왜 돈 주고 자기 보험 가입자들에게 나눠주느냐라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일단 배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CT 찍어봅니다. 근데 그 CT 응급실 방문해서 CT 찍는 순간 보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뭐 거의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그 CT가 꼭 필요했었고 예를 들면 뭐 복강내에 뭐 염증이 있어가지고 뭐 수술을 받았어야 됐다. 그럼 당연히 필요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 배탈이었다. CT 찍어보니까 괜찮더라 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뭐 저녁 시간, 밤 시간대에 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판단을 받고 꼭 필요한 경우만 응급실을 가게 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아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실제 비슷한 가격이긴 하지만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제가 예를 들면 의사로서 환자 한 명을 진료를 보면 뭐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 진료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 원격 진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의사들에게 비용을 뭐 한 10만 원은 적어도 줘야겠죠. 이제 본인들 기술비나 뭐 이런 걸 하려면 더 받아야겠지만 그냥 정말 원가만 그 의료인의 인력 원가만 생각한다고 해서 10만 원을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에게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비자들한테 10만 원 청구하고 그냥 자기네들은 채널 역할만 하면 되겠죠. 근데 10만 원이 이제 미국의 사람들 입장에서 뭐 병원 가는 비용 따지면 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 허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사가 얻어가는 의료 비용 절감에 대한 이득, 응급실을 덜 방문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에 대한 부분을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어떤 컨셉으로 이 비용 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 이제 환자들이 이 텔라닥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한 4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나머지 한 6만 원 정도는 사실 보험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텔라닥에게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용 건별로 그렇게 배치한 건 아니었고요. 이 실제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이 보험사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회사들에 있는 보험 가입자 뭐 예를 들면 100만 명에게 우리 서비스를 4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러면 그 100만 명 한 사람당 얼마의 돈을 줄래? 라고 이제 계산을 해서 뭐 건별이 아니라 그냥 모든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 이용할 때마다 6만 원씩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1,000원씩 걷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에트나의 보험 가입자면 제가 내는 보험료에 이 원격 진료 서비스를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4만 원만 내고 쓸 수 있고,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원가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또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 텔라닥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원격 진료라는 부분이 국내에도 워킹을 할 것이냐라고 보면, 물론 이제 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있다 보니까 뭐 법부터 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만에 하나 법이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의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로서 원격 진료가 가치가 있을 것인가 라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좀 약간 저비용 어떤 의료비가 좀 낮은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좀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밤에 열나고 아플 때 응급실을 가긴 부담스러운데 이런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 돈을 더 주고라도 그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그냥 뭐 고혈압 당뇨 진료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비용이 더 줄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원격 진료가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워킹 할 것이냐라는 관점을 보실 때는 그 각 나라별로 주어진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환경, 또 보험자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가지고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좀 사례들을 말씀드렸고, 그럼 저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비즈니스를 해왔는지, 또 어떻게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뭐 지금 거의 10년이 넘었죠. 근데 스타트업한테 10년이 넘었다는 거는 뭐 굉장히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긴 시간을 사실은 이 생존하는 데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 보시는 게 저희 매출인데요. 매출이 2016년도까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이요. 근데 2017년도부터 좀 굉장히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 2018년도에 굉장히 또 많이 오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뭐 한 3배 정도의 성장을 지금 보일 예정입니다. 뭐 어떻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투자를 받았던 회사가 이제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기 애플,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이런 데 투자를 했던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고요. 이 회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 미국 내에 있는 이런 유명한 그 스타트업의 CEO들도 같이 이 투자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럼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저희 회사 투자를 했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그 한 문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가 한 가지만 지금 10년째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끝끝내 결국 마켓에서,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한 가지 문제는 결국 사용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품을 쓰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가 재밌었으면 아마 만성질환이라는 게 생기지를 않았겠죠. 근데 건강관리 서비스가 너무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 쓰기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재미없는 거지만 그래도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얹으면 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스마트폰 기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내놨지만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 플랫폼 내에 경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뭐 게임이나 SNS 등 기본적인 중독성이 굉장히 높은 서비스들을 경쟁을 이기고 건강관리 제품을 쓰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사용성, 제품성, 얼마나 오래 쓰게 할 거냐에 지금 집중을 하게 됐고요. 제품 개발에 있어서 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고객 중심으로 제품을 개선을 하고 그거를 A/B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모바일 기업들이 하는 어떤 행동인데요. 일단 제품을 한번 내놓으면 앱을 정말 끊임없이 계속 바꿉니다.
특히 이제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얼마나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계속 더 좋은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하이파이브 실험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사용자들에게 이 사용자를 담당하는 코치가 랜덤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 이게 엄청 알고리즘으로 짜이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앱 내에서 했던 특정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냥 그걸 잘했다라고 코치가 하이파이브를 그냥 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되게 단순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보냈더니 실제 매출이 8%가 개선됐고요. 앱 내 활동 평균이 이제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코치가 랜덤한 메시지 보냈을 뿐인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코치가 보고 있고 그게 내가 어떤 의미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이 액션 외에 다른 액션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미국 내에서는 14일 동안 체험을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이 구매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행동경제학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보여주는 앱 내에서 또는 뭐 모바일에서 웹에서 보여주는 행태가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예측하지 못할 만한 변수들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보고 의지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용자들이 남기고 간 흔적, 족적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데이터 기반의 제품 개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제품들은 이러한 어떤 제품 개선을 할 사실 좀 여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내에서도 개발된 제품들을 보면 국가과제를 이제 수주를 하면 그 계획서대로 거의 다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사용자들의 사용성을 봐가면서 제품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거의 일주일에 두세 개씩 계속 실험을 돌리는데 그러니까 이 국가과제를 통해 만들어진 앱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만든 거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만들어 보는 실험을 딱 한 번 하고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제 점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간에 있고 또 민간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제품의 어떤 사용성을 늘릴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 기반 테스트도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을 회사로 불러서 또는 전화나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정성적인 작업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인터뷰를 통해 얻어내는 가설들을 실제 실험으로 만들고 그걸 이제 제품 내에서 돌려보는 사이클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탑재를 제품 쪽에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도 좀 이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요즘 아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광고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최신 마케팅 기법을 좀 활용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용자들을 잘 선별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저희가 마케팅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스케어 기업이나 또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동떨어진 얘기고요. 또 과거의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보시면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봤자 뭐 제약사에서 그 학회 후원해가지고 처방할 수 있는 의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정도의 마케팅이었지. 이제 특히 이제 전문의약품을 이제 소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제품을 오래 잘 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실제 제품을 판매할 때 쓰는 일반적인 헬스케어가 아닌 제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는 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저희가 실제 회사 매출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런 그로스 기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게 하고 그게 좀 더 최적화된 이후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거기에다가 리소스를 투입하는 거가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좀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앞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캄이라는 회사나 뭐 헬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시장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가 이제 뉴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 뉴욕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제 공항에서 본 건데요. 그 목베개를 만드는 어떤 제조사하고 이 캄이라는 회사가 제휴를 해서 뭐 어떤 특정 제품을 사면 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부스가 이제 공항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오래 가는 사람들한테 목베개도 사가고 그다음에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명상 컨텐츠도 이제 같이 번들로 가져가라 라는 식의 굉장히 좀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좀 확인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이런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비용 혁신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가 막 증가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저희 코치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따로 드리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람 코치,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나 또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이 실제 배정이 돼서 건강관리 목표 설정하는 걸 도와드리고 뭐 식사나 운동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으로만 구성된 어떤 서비스는 뭐 100만 명이 들어오든 뭐 1000만 명이 들어오든 뭐 서버만 늘리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인력도 수급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 20명 정도 겨우 커버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1대 300 정도 비율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코치 한 분이 동시에 지금 커버하는 사용자가 300명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사용자분들이 구매하실 정도의 어떤 퀄리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원가를 줄이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7대 93 정도로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꼭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7% 정도를 실제 저희 코치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뭐 자동화된 피드백이나 특히 코치분께 어떤 액션을 하라고 추천하는 내용이나 또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식사 기록할 때마다 코치가 피드백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이 사이클들이 지금 최적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헬스케어 제품들, 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인공지능이나 챗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하기는 아직 기술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이제 기술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사람의 어떤 액션들이 잘 학습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전환될 수는 있겠지만 뭐 적어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갑자기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까지 빨리 올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특히 이제 헬스케어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닝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학습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주 목표가 됐다면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공감하고 격려하고 또 신뢰를 주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춤형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량을 개발하고 또 그 부분을 이제 반복적이고 지루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로 좀 커버하는 식으로 기술 발전을 좀 시켜나가는 게 앞으로의 좀 방향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코칭을 도입한 거는 한 2014년도부터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 뭐 벌써 한 5년 정도 R&D를 하니까 이제 조금 성과가 나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애지가는 서비스들 대부분 다 휴먼 코치 컨셉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로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사용자 코치가 오가는 그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제 수집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일종의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가시면 의사 선생님하고 하는 얘기가 다 공중에 날아가죠. 근데 그거를 또 굳이 녹음을 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좀 깨름칙하고요. 근데 이제 이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바일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뭐 카톡 문자, 카톡을 이제 주고받듯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애초에 굉장히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처음부터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외에 사용자가 그 앱에서 남기는 식사 기록, 운동 기록, 뭐 이런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과 그 메시지가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발생하는 시점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페이스북에 내가 그냥 글을 올리거나 뭐 카카오로 내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는 것과는 좀 더 헬스케어적인 성격이 많이 가미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아직 이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막 너무 공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이런 데이터를 좀 빨리 많이 모으다 보면
향후에 좋은 인공지능 엔진과 결합을 시켜서 또 더 폭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0.7%에 대한 부분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저희 코치 채용의 바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준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 저희 이건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전체 지원자 중에 0.76%만 이제 실제 채용이 되고요. 1000명이 지원하면 6명 정도 뽑습니다. 그 6분을 저희가 뽑을 때 절대로 전문성이나 지식의 어떤 깊이로 뽑지를 않고요. 소통 능력, 얼마나 이분이 소통을 잘 하시느냐, 또 이 모바일에서 채팅을 통해서 사용자와 대화한다는 건 굉장히 제한된 세팅에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의 지금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뭔가 얼굴 표현이라든지 또 그 환경, 뭔가 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감을 이제 딱 그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배우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을 높였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반복적인 커버하고 대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또 고급 사람들의 어떤 고퀄리티의 어떤 그 정서적인 개입이나 또 소통 능력을 통해서 좀 양과 질적인 측면을 좀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한국 사용자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일단 체중 감량 서비스를 하니까요. 살을 뺐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체중을 감량하고 이제 운동량을 늘리다 보니까 체력이 같이 늘어서 이제 지금 따님이 있는 어머님이신데 원래는 스키장 가서 맨날 그냥 아래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체력이 좋아지니까 같이 올라가서 스키를 또 타게 됐다. 이런 그냥 단순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좀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형태로 건강관리 서비스가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모바일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느끼는 거는 바쁜 현대인들은 헬스장 가고 PT 받고 물론 비용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바일 플랫폼은 워낙에 이렇게 잘 일상생활에 이제 페네트레이션이 돼 있다 보니까 바쁜 중에도 식단 조절,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좀 어떤 매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같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서비스는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범위도 체중 감량이나 이제 예방 분야뿐만 아니라 실제 질환을 관리하는 분야. 또 최근에 이제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많은 연구진들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히 말하면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이제 특정 질환, 예를 들면 시기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질환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업체들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폰 앱이라는 개념보다는 모바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받는 이 서비스의 스펙트럼이 지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헬스케어나 또 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을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50분 되기 전까지 한 3분 정도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제가 마무리하는 멘트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사례들을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기업의 사례를 이제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라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이 DNA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본인의 유전체 정보를 저가에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프리시전 메디슨, 그러니까 정밀의학에 대한 시대가 좀 열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빅데이터를 돌려보다 보니까 근데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 헬스케어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바꿀 정도의 어떤 정밀한 게 나오지는 또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또 거꾸로 그렇다고 이 빅데이터가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모이고 있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를 여러분들께서 잘 설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기대치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한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의 실제 건강 지표들을 개선시키고 본인의 삶의 어떤 요소를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일단 첫 번째로 담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유전체 정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보니까 한번 측정하면 그게 크게 바뀔 일은 없습니다. 요즘 에피제네틱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게 단백질이 되는 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얘기는 하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반대쪽의 축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는 일상에서 모아지는 정보, 일종의 라이프 로그인데요. 라이프 로그와 이제 유전체 정보, 그 다음에 병원에서 모여지는 임상 정보, 이 세 개의 축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게 서로 이제 호환될 수 있게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경강 아웃컴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유전체 정보를 모으거나 이제 병원에서 모여진 임상 데이터를 이제 더 많이 모으는 것에 좀 아직은 방점이 찍혀 있고요. 이 라이프로그라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부분은 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막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제 사용자들도 뭔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이제 피딩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막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3, 4년 또 5년 이후를 보실 때 이 라이프로그 쪽 컴포넌트가 더 정밀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또 더 양이 더 많아지는 어떤 그 밸런스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프리시전 메디슨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경청 감사드립니다. 네.